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네,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2020년 4분기 미국과 중국의 경제, 즉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은 결국은 경제 방향성에 수렴되게 되고, 지구상에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미국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현재 경제의 4분기 단상을 보게 된다면 이들의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얘기와 그리고 2020년 9월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냉각기가 현재 어떠한 진척도를 나타내고 있는지도 살펴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매주 월요일마다 이와 같은 세계 코로나19 감염 속도 경제지표를 자체 분석해서 대중에게 계속해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즉 현재 글로벌 경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언제 다시 완전히 멈춰서게 될지, 또 멈춰서게 된다면 어느 기간 동안 멈춰서게 되며 어느 정도의 경제 충격이 발생될지, 모든 것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즉 위험을 파악할 수가 없는 불확실성의 세계,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조건 속에 빠져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노력을 해야지 되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판단을 내린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 되는 경제지표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19 감염 속도다. 매우 안타깝게도 WHO는 여전히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WHO가 됐든 존스 홉킨스가 됐던 어디가 됐든 간에 이와 같은 코로나19 감염 속도라는 경제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을 운영하며 대중에게 공유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표예요. 보게 되면 2020년 2월에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완전히 멈춰 섰을 때, 중화인민공화국 경제를 멈춰 세웠을 때의 코로나19 감염 속도 이와 같습니다. 기울기가 매우 가파라요. 2020년 4월에는 미국, 유럽, 중동 등의 실물 경제가 멈춰섰고, 그 실물 경제를 멈춰 세웠을 때 코로나19 감염 속도, 가속도가 이와 같이 격했어요. 그리고 2020년 5월 중순 이후서부터 주요한 국가들의 경제가 부분제 가동,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부분제 가동이 현재까지 진행되고는 있지만, 현재 이와 같이 1번과 3번 시기보다는 코로나19 감염 속도, 가속도가 매우 둔화된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최근에 이제 유럽 등이 다시 부분 경제의 셧다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더 격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번 주 금요일까지 WHO에서 집계된 데이터를 기준으로는 이와 같이 세계 코로나19 감염 속도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물 경제를 완전히 멈춰 세운 1번과 3번 시기보다는 둔화된 상태다. 다시 말하면 5월 중순 이후 부분제 가동되고 있는 주요 국가의 경제가 여전히 부분제 가동이 일정 기간 더 지속될 수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다소나마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다소나마 정량적으로 확인하여 위험 단계, 관리할 수 있는 위험 단계까지 낮출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실물 경제는 정상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셧다운되지 않고 부분제 가동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제 가동이라는 것은 정상 가동이 아니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원활히 또한 이제 실물 경제의 실적이 침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이 지속되어야지 됩니다.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서 세계 경제 표준, 특히 미국은 3월과 4월에 미 행정부의 1차부터 4차까지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재정 정책이 진행된 바 있고, 3월 23일에는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이 진행된 바 있어요. 3월과 4월에 집중적으로 코로나19 경기 부양 재정 통화 정책이 진행되게 됐고, 이에 따라서 주요한 경제 지표는 이와 같이 4월과 5월을 저점으로 이와 같은 매우 가파른 실적 개선세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얘가 3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이전보다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업 파산 지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2020년 1분기에는 이와 같이 이제 기업이 파산하는 지수의 실적이 급등을 했다가 2분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안정이 되기는 됐지만 다른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3분기서부터 이와 같은 개선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기준으로 아직 발표되지 않은 3분기 기준 미국의 기업 파산 지수의 실적 개선세는 2분기보다 더욱 약해질 것이라는 것도 인지해 볼 수 있죠.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어떠한 국가가 됐든지 간에 대부분의 국가 경제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의해서 성장의 견인이 되게 돼요. 첫 번째는 가장 큰 형님 황소에 해당되는 17년 주기를 갖게 되는 부동산 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년 주기를 갖게 되는 설비 투자 주기예요. 세계 경제의 표준 미국을 보게 되면 설비 투자 경기에 관련된 산업 생산 지수 전월 대비가 4월 1에 가파른 이제 실적 개선세를 나타내기는 했으나 3분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둔화를 넘어서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침체 현상까지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3월과 4월에 집중적으로 진행됐었던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의 약발이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이 가속되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 3월, 4월 이후에 현재 10월까지 텀이 너무 길었다. 결국은 제5차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진행이 되어야지 되는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하고 엮이게 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이제 충돌로 합의가 계속해서 지연되게 되면서 주요한 경제 지표들은 이와 같이 둔화세를 넘어서 침체세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국 경제를 견인해 왔었던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미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핵심 성장 동력이면서 코로나19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미국 경제의 개선세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 성장 동력은 바로 부동산 부문이에요. 미국의 부동산 경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주택 판매 경기를 보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부분 재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2019년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이전 최고 실적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에요. 이미 글로벌 부동산 경기는 2013년도서부터 호경기세가 진행되어져 왔고 IMF의 분석에 의하면 2008년에는 과도한 부채를 통해서 특정 국가의 전체 지역이 다 같이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면 2013년도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신기하게도 2008년 세계 부동산 버블 붕괴 시기에 주택 가격을 현재 넘어섰는데 이와 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의 특징은 전체 국토가 다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국가가 됐든지 간에 수도와 수도권 인근 지역만 붐 현상이 나타나는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2008년도에 과도한 버블보다는 버블이 제어가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견조한 실수요에 의한 상승세가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IMF 홈페이지에 가게 되시면 매년마다 이들이 주기적으로 공짜로 공유드리는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활성화되어 있던 미국의 부동산 경기, 코로나19라는 찬물로 잠시 그 붐의 활성화 정도가 좀 차갑게 식기는 했지만 달궈진 쇠는 금세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달궈지게 돼요. 왜냐?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충분히 낮은 금리, 두 번째는 일정 수준이 넘어가는 유동성 공급. 2019년 8월 이전까지는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미국의 부동산 경기를 글로벌 호경기 주기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견인해 왔고 2019년 8월 이후에 현재까지도 이와 같이 두 가지 조건이 같이 맞물리게 돼요. 그래서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글로벌 부동산 경기 호경기가 진행됐던 기간에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두 가지 조건이 맞물려서 함께 진행됐던 시기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되게 되면서 이 충분히 낮은 금리 조건과 일정 수준이 넘어가는 유동성 조건이 더욱 격화되게 되면서 이와 같이 부분 재가동되고 있는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어떤 주들은 아직까지도 셧다운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부동산 경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이전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을 넘어서게 됐고, 기존 주택 판매 경기에 후행을 하게 되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2019년 수준을 넘어서게 됐어요. 그렇지만 주목해야 되는 것은 3분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설비 투자 경기와 마찬가지로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다. 즉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설비 투자 경기가 됐던 부동산 경기가 됐던 3분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주목해야지 되는 게 미국 인플레이션율과 주가 지수예요. 주식 가격 지수예요.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이와 같이 증가가 되게 돼요. 인플레이션율이 증가가 되게 된다는 말은 굉장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코로나19가 발생되게 됐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전에 판매하던 물량보다 판매 물량이 적어져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되면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매년마다 판매하던 물량은 이전보다 적어지게 됐지만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전보다 적은 물량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전년과 동등 수준 또는 동등 수준을 넘어서는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즉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들의 매출이 쉽게 증가하는 조건이 갖춰지게 되고, 이와 같이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는 조건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기간이에요. 즉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기업 지분 가치, 다른 말로는 주식 가격, 주가가 추세적으로 연동돼서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간에 인플레이션율이 됐건 어떠한 경제지표가 됐건 3분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와 같이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연동돼서 미국의 주가 지수도 둔화되는 현상이 같이 연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현재 2020년 9월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냉각기는 실체가 있는 냉각기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이제 인플레이션율, 돈의 개념과 주가 지수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간 이제 공개 방송에서 지속해서 살펴봐 왔었던 경제 지표 있죠. 10월 16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보게 되면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게 유로화 대비 미 달러 환율이에요. 즉 선진국을 대표하는 유로화의 통화량 증가 규모보다 미달러 유동성 증가 규모가 더 크게 되면 이와 같은 파란 선이 상승하게 되고, 미달러 유동성이 격하게 증가되는 시절 미국의 주식시장은 이와 같은 대세 상승을 나타나게 돼요. 복잡한 얘기 다 빼고 눈으로 보게 되면 파란색 선 올라가, 빨간색 선 올라가, 파란색 선 올라가, 빨간색 선 올라가. 2020년 3월에 주식시장을 포함한 주요한 금융시장이 폭락이 나타나게 됐죠.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파란색 선 내려가. 그러면 빨간색 선 내려가야 돼요. 빨간색 선 안 내려가고 횡보하다가 2019년 10월 말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올라가. 왜 올라가? 내려와야죠. 이와 같다. 현재는 파란색 선 올라가, 빨간색 선 올라간데, 파란색 선이 그간에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 약발이 다 하면서 주요한 경제 지표가 3분기에 들어와서 실적 개선세가 둔화되고, 이와 같은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도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식시장만 올라가. 이게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 주가지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2020년 3월과 현재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다른 점은 2020년 3월에 단기 충격이 나타났던 그 시기는 장기간 이와 같은 현상이 누적됐고, 현재는 단기이기 때문에 그 충격의 강도가 훨씬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를 만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중화인민공화국을 보게 되면 3분기 경제성장률, 2020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4.9%로 발표가 됐고,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는 6%대 이제 경제성장률로 나타나게 됐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의 수준을 다 회복하지 못했어요. 왜냐?
중국에 주요하게 수출하는 국가인 미국, 유럽 등이 아직 정상 컨디션으로 재가동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2020년 1분기서부터 실적 개선세, 경제 성장률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도 설비투자 경기에 관련된 산업생산 지수가 2019년 수준까지 실적 개선세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부동산 경기의 단상을 살펴볼 수 있는 신규 주택 판매도 지속해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미국과 다른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인플레이션율이 증가하는 시절 민간기업들은 국가경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인 민간기업들은 이전보다 다소 적은 물량을 판매를 하더라도 세일즈, 매출의 기준으로는 이전 수준과 동등 또는 이전 수준을 넘어가는 기록을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율이 이와 같이 개선세를 나타내다가 이제 침체세로 전환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에 연동돼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플레이션율이 증가하는 시절 민간 기업들의 매출액이 쉽게 증가되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고 기업 지분 가치가 쉽게 증가된다. 기업 지분 가치를 줄여서 주식 가격, 주가라고 말하게 되고,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시절 주식시장은 대세 상승이 진행되게 되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율이 감소하는 기간에, 즉 다시 말하면 민간 기업들의 매출액이 쉽게 증가되지 못하는 조건이 형성되게 되면 기업 지분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현재 중국이에요. 인플레이션율, 매출액이 쉽게 증가될 수 있는 조건이 점점 침체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는 상승한 이후에 일정 가격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괴리 현상의 기간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하방 변동성이 진행이 될 때 충격 강도가 더 커지게 될 거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위안화 유동성이 계속 감소하는 기조로 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변화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게 돼요. 그러면 살펴봐야 될 게 있죠. 미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에요. 여기에 미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나타냈어요. 여기에 이제 녹색 선으로 나타낸 것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예요.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개념을 영어로는 라이프 사이클, 한국말로는 수명주기라고 말해요. 신문을 보게 되면 반도체의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휴대폰의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인간의 생로병사와 동일한 수명주기 이론, 사회과학에 속하는 이론이 되게 돼요.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경제지표가 되게 됐든 태어나게 되면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결국은 죽음으로 향하는 상승의 생애가 진행이 되게 되고, 죽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닌 에너지는 그대로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남아 있게 되고, 불교의 윤회의 원리와 같이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윤회의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보게 되면 이미 1990년 중반에 상승의 생애의 최종 단계인 쇠퇴기에 이르면서 상승의 생애가 종결되게 됐어요. 지금은 태동기로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로 귀향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귀향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렇게 귀향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 여기에 이르게 되면 적어도 한 번의 반등을 만들고 태동기로 귀향하게 돼요. 지금 미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가치는 여기 경유지에 가깝게 붙은 상위에 머물고 있는 중이에요. 이 경유지를 기준으로 이 경유지 위의 구간은 위안화 가치 약세 구간, 경유지 밑에 구간은 위안화 가치 강세 구간이 되게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2018년도서부터 미중 무역 전쟁이 진행이 되게 됐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무자비한 관세를 중국의 미국 수출품에다가 부과를 하게 됐죠. 관세를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에다 부과를 하게 되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 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제품 가격이 상승되게 되면 수요의 일정 부분,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은 가장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미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약세 구간에 잡아두게 됨으로써 미국의 트럼프가 무차별적으로 부과한 관세 때문에 제품 가격이 증가하는 현상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향후에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됐던 어떤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되더라도 한국과 대한민국과 일본의 무역 마찰, 반도체 소재 무역 마찰로 시작이 되게 됐고, 미중 무역 마찰도 결국은 반도체 부문으로 귀결되게 됐어요. 바로 2025년이 되게 되면 자동차 스스로 주행하게 되는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가 펼쳐지게 돼요. 인간이 조종할 필요가 없이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하게 되는, 즉 자동차에 작은 인공지능을 담아서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시대가 펼쳐지기 전에 베타 테스트의 개념을 갖게 되죠. 이로부터 베타 테스트를 충분히 5년간 마치게 되면 2030년도서부터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리게 되게 되면서 인류가 지금까지 진화 과정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변혁의 시기를 접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게 바로 미래 반도체 부문이 되게 되고, 이와 같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됐건 간에 중공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반도체 부분을 중심으로 지속될 수뿐이 없다는 거죠. 관세라는 것도 트럼프보다는 일부 약화될 수는 있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의 기조가 지속될 수뿐이 없고, 이에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여기에 나타낸 미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일부러 강세 구간으로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전략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은 미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약세 구간에 잡아두게 됨으로써 미국과의 향후에 발생되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마찰, 또 향후에 지속될 마찰에 의한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 제품의 제품 가격 상승 효과를 상쇄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중공은 공산국가예요. 모든 거를 시장의 논리에 맡기기를 싫어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얘가 환율제도가 자유변동 환율제도가 아닌 중앙의 인민은행이 정하는 관리변동 환율제도예요. 인민은행의 말로는 자기네들도 시장 상황을 파악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위안화 환율을 조정해오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기에는 중앙은행이 저거를 정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일정 수준 과도하게 약세를 나타나게 되면 미국은 중공을 다시 한번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해서 더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위안화의 가치 약세 현상보다는 현재 수준 부근, 경유지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 부근에서의 위안화 가치 약세가 진행되기 쉽죠. 이에 따라서 중공이 현재는 인플레이션율을 감소시키고는 있지만 지속해서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감소 기조를 가져가기가 어렵고, 향후에 다시 위안화 유동성을 더 격하게 증가시키면서 중공의 인플레이션율이 상승 전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인지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해 종합주가 지수를 포함한 중공의 주식시장의 충격은 그리 깊지 않고 단기적인 조정세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도 미리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미국과 중공, 세계에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불을 일구는 미국과 중공의 경제와 그러한 실물 경제에 연동되는 금융시장에 대해서 살펴봤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냉각기의 진척도를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아요. 한 장을 더 넘어가야지 되죠. 이와 같아요. 빅스 지수요. 빅스 지수는 절대적인 투자 판단 기준이 아니고 그냥 그림, 이미지, 시각 자료로 그냥 활용하기 위해서 가져온 기술적 분석 내용일 뿐이에요. 절대적인 투자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점, 그냥 재미삼아 시각 자료를 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도 녹색의 비행기 궤도를 나타나게 됐어요. 빅스의 상승의 생애는 2008년경에 종료가 되게 됐고, 태동기로의 귀향의 과정이 2017년에 완료됐고, 2018년에 다시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붉은색상 경유지가의 1차 상승이 진행이 되게 됐어요. 상승의 생애는 1차 상승과 2차 상승으로 구분되게 되고,
1차 상승이 진행되게 된 다음에 일정 기간의 휴지기를 거치게 되고 휴지기가 종료되게 되면 최종 목적지인 쇠퇴기까지 2020년 3월에 상승의 생애가 종료됐어요. 지금 남은 것은 이 쇠퇴기에서 상승의 생애가 종료가 되게 됐고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를 귀향하는 과정 속에서 경위주에서 적어도 한 번에 이제 반등을 만들고 들어오는 이 반등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반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었던 주요한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2020년 9월 글로벌 금융시장의 냉각기와 연동돼서 빅스 지수의 모양이 반등세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그림보다 좀 더 이제 정량화 단계로 좀 갖고 들어오게 되면 글로벌 옵션 지수죠. 글로벌 옵션 지수라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거대 자금이 주식시장을 포함한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상승, 과도한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베팅하게 되면 옵션 지수는 빨간색 선을 넘어가게 되고 반대의 경우 파란색 선을 넘어가게 돼요. 옵션 지수를 검색을 하더라도 파란 선, 빨간 선은 존재하지 않고 여기에 그림으로 나타낸 모든 표기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독특한 독창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도출된 것이기에 무단 도용을 하게 되면 금방 뽀록이 나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아요. 이와 같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과도한 상승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러한 과도한 상승, 과도한 상방 변동성을 통해서 초기에는 흡족한 마진을 남길 수가 있게 됐지만 돈을 들여서 변동성을 만드는 주체는 상방의 변동성이 진행되는 기간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시장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가 발생되게 돼요. 상승하다 조정 나오면 에이 과거에 봤더니 다시 가더라. 이와 같이 상승에 같이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돈을 들여서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주체의 마진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의 변동성이 지속될 수는 없고 또한 반대로 하방의 변동성이 지속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방의 변동성이 종료되고 하방으로 가게 되면서 하방으로 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여기에 우연인지 필연인지 코로나19라는 어마어마한 하방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하방 변동성이 나타나게 됐고 다시 3월 20일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3월 초서부터 공개방송과 주요한 매체를 통해서 지속 공유를 드렸었던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반등 국면이 진행되게 됐고 5월 18일서부터 8월 말까지 다시 과도한 상방의 변동성을 통해서 마진을 남기는 오버슈팅 현상이 진행되게 됐지만 그 기간이 누적됨에 따라서 시장의 대부분의 참가자들의 학습 효과가 발생되게 되면서 조정이 나오면 무조건 간다. 조정 나올 때 매수. 그렇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상방의 변동성을 만드는 주체는 마진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 오버슈팅 현상이 8월에 종료가 되게 됐어요. 그 뒤에 다시 하방으로 변동성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하방 변동성이 격화되는 임계 수준 딱 여기 중간 정도에서 하방 변동성이 제한되면서 이 제한된 범위 속에서의 잦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 2020년 4분기에 가게 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정치적 대립, 정책적 이슈들이 나타나게 되는 돈을 들여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주체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 돈을 크게 들이지 않더라도 남들이 만들어주는 변동성을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 즉 인풋분의 아웃풋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면서 최대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기간이 2020년 4월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한된 하반 변동성이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또 기간이 누적됨에 따라 이와 같은 변동성이 언젠가는 조만간이 될지 곧이 될지 하방의 흐름,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 시기에 하방으로 치고 내려갈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동성이 격화되는 시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량 현금으로 들고 있자 아니면 단기로만 매매를 하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와 같은 코로나19 특수 환경과 잦은 변동성이 나타나는 이 시절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떤 기준들로 어떤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브레이크다운해서 구축할 것인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전술적인 테크니컬한 그러한 방법론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게 됩니다. 최근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는 꼭 보셔야 될 내용이 있죠. 녹색 검색 창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기 연관 검색어에 주상지라는 게 나오게 돼요. 이 주상지를 누르시게 되면 세 번째 검색등을 누르시게 되면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물론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져 있죠. 3월 25일 공개 방송 자료,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존 템플턴 경이라는 사람이 글로벌 ETF 상품 개념을 만든 뒤에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유럽이 됐든 한국이 됐든 다 같은 기간에 연동되어서 움직이고 있고, 위험자산이 됐든 안전자산이 됐든 특정 기간에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운영 원리로 이것들이 움직여 왔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이것을 꼭 봐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봐주셔야 되는 것은 4월 2일 공개 방송 자료, 글로벌 금융시장의 소리 없는 창과 방패의 전쟁.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1개월과 3개월 파생시장의 주기에 따라서 방향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변동성이라는 창을 휘둘러 온 핫머니에 맞서서 2020년 기간 드디어 글로벌 유동성의 근간이 되게 되는 미달러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절대 반지를 가진 곳, 그곳 미국의 중앙은행이 페드가 미 연준이 방패를 들어서 핫머니가 만드는 격심한 변동성의 창에 맞서게 되게 됩니다.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큰 고민 없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창과 방패의 전쟁, 이 내용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꼭 보셔야 되는 게 6월 12일 날 공개방송 자료 중에 두 번째 주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황기로 향하나, 이 내용을 꼭 봐주셔야지 돼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을 특정 기간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 그것은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 10월 20일 밤 10시가 글로벌 경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느 계절에 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현재 오늘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에 와 있다면, 또한 그 계절 속에서도 초기, 중기, 말기 중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로서 기업의 대표는 반드시 기업의 방향성, 전략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 전략 설정의 토대가 되는 외부 환경 분석을 적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테크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현재 코로나19 특수 환경성 속에서 가치가 증가될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떤 기준으로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꼭 봐주셔야 됩니다. 매번 평일날 늦은 시간, 야근을 한 것과 같은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드리기 위해서 지속해서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의 구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삶의 방향성을 나누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밤을 잊은 그대 공개방송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